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무거운 겉옷을 벗어두고 편안함 속에 나른한 호기심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은 참 복잡하고 시끄럽게만 느껴지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문득 왜? 라는 가벼운 호기심의 순간이 포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내막이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날카로운 뉴스를 깊게 파고들기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어려운 분석이나 복잡한 숫자는 모두 잊어버리세요. 당신은 그저 그 가벼운 호기심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애써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 가만히 눈을 감고 소리에만 기대셔도 좋습니다. 그저 가장 편안한 자세로 흘러가는 이야기에 마음을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친 일상을 다정하게 채우는 나른한 호기심입니다. 파트 1. 기억의 외조화와 시공간을 초월한 최초의 혁명. 까마득한 옛날, 아직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던 태초의 인류에게 뇌라는 기관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아주 거대하고 경이로운 저장소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쓰는 대신 오직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구전이라는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과 부족의 역사를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만 했죠. 글자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 지식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 지식은 말하는 사람의 숨이 멎는 순간 허공으로 영원히 흩어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부족의 모든 역사와 율법, 그리고 신화와 별자리의 움직임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는 거대한 기억의 마스터들이 존재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처럼 수만 줄에 달하는 방대한 서사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밤새워 읊어내던 고대의 음유시인들은 사실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그 사회의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생물학적 하드디스크였던 셈입니다. 그들은 이 방대한 정보를 뇌 속에 온전히 구겨넣기 위해 아주 정교한 운율과 노래의 리듬을 발명했고 머릿속에 가상의 거대한 궁전을 지어 그 방마다 정보를 배치하는 이른바 기억의 궁전이라는 놀라운 공간 지각 암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고대의 인류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고 거대한 기억력을 일상적으로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전 중심의 사회에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서늘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지식이 오직 인간의 연약한 육체와 기억력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노인 한 명이 전염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곧 거대한 도서관 하나가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아주 끔찍한 문명적 재난을 의미했습니다. 지식은 결코 말하는 사람의 육체를 벗어나 더 먼 시공간으로 뻗어나갈 수 없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변질되거나 영원히 유실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좁은 부족 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거대한 국가와 도시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육체라는 낡고 위태로운 저장소로부터 지식을 해방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200년경 척박한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우르크 지역에서 마침내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가장 위대한 인지적 도약이 일어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불리던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대한 창고에는 밀과 보리,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관리하던 수메르의 관리들은 더 이상 자신의 머리만으로는 이 복잡하고 방대한 세금의 내역과 곡물의 수량을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었죠. 누가 국가에 세금을 냈고 누가 내지 않았는지, 뇌의 용량이 한계에 부딪힌 그 절박한 순간, 한 관리의 손끝에서 아주 놀라운 발명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강가에 널려있던 부드러운 진흙을 뭉쳐 손바닥만 한 둥근 점토판을 빚은 뒤
끝이 뾰족한 갈대 가지를 꺾어 그 축축한 흙의 표면 위에 쐐기 모양의 기호들을 꾹꾹 눌러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자로 기록된 수메르의 쐐기 문자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류 최초의 문자가 신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서사시나 철학적인 깨달음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팩트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보리 3가마니, 양 2마리 같은 아주 건조하고 실용적인 회계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 탄생한 지극히 경제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투박한 점토판의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축축했던 점토판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순간,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뇌 속에 있던 기억을 외부의 사물로 완벽하게 빼내어 복제하는 마법을 부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뇌가 수백만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암기라는 무거운 짐을 외부로 던져버린 거대한 인지혁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문자의 탄생은 곧 지식이 인간의 유한한 육체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했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남긴 점토판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후손들에게 나의 생각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굳이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파피루스와 점토판에 적힌 지식은 말의 등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의 소멸과 공간의 단절이라는 자연의 절대적인 법칙을 인류가 문자를 통해 최초로 깨부순 것이죠. 인간의 뇌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억지로 외워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뇌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은 외부의 텍스트에 완전히 외주를 맡겨버리고 인류의 두뇌는 그 남는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사물을 연결하고 추상적인 논리를 세우고 복잡한 철학과 거대한 수학적 개념을 상상하는데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대한 과학기술과 고도의 법치주의 문명은 사실 인류가 기억을 외부로 빼내면서 얻게 된 이 찬란하고도 잉여적인 뇌의 사유 공간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던 위대한 선물입니다. 전승되던 지식이 기록으로 바뀌면서 인류는 지식을 끝없이 누적하고 눈덩이처럼 굴리며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마철로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주춧돌을 비로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혁명이 그러하듯 문자의 발명을 모두가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의 고대 그리스, 서양 철학의 위대한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문자가 가져올 미래를 향해 아주 서늘하고도 맹렬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글을 쓰고 읽는 행위가 인간의 본질적인 지혜를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독약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집트의 신 테우스가 문자를 발명하여 왕에게 바쳤다는 신화를 인용하며 문자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끔찍한 망각을 심어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이 외부의 글자에만 의존하게 되면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기억을 떠올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근육은 완전히 퇴화해버릴 것이라는 아주 예리한 통찰이었죠. 그는 문자로 쓰인 지식은 그저 지혜의 그림자일 뿐이며 진짜 지혜는 오직 두 사람이 눈을 맞추고 끊임없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뜨거운 구전의 대화 속에서만 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책에 적힌 죽은 글자들을 앵무새처럼 달달 외우고서는 자신을 스스로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오만함을 부추길 것이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단 한 줄의 글도 자신의 손으로 남기지 않았고 오직 아테네의 광장을 서성으며 젊은이들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살아있는 대화만을 고집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고 씁쓸한 사실은 문자를 그토록 증오했던 소크라테스의 이 위대한 철학적 경고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충실한 제자였던 플라톤이 스승의 말을 종이 위에 활자로 빼곡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문자를 부정했던 철학자의 사상이 결국 문자의 위대함을 가장 완벽하게 증명해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우려대로 인류는 문자에 의존하며 날 것 그대로의 방대한 기억력은 서서히 잃어버렸지만 대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식을 복제하고 저장하는 이 영원불멸의 외부 하드디스크를 아주 열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뇌 밖으로 튀어나온 이 지식이라는 거대한 힘은 점차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아주 무섭고도 은밀한 통제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곧 신이 말씀을 독점하고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계급적 무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인류의 기억을 대신 담아두었던 이 텍스트의 무게가 실제 양 1000마리의 피와 살점을 갈아 넣어야만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무겁고 잔혹했던 시대. 중세 수도원의 은밀한 양피지 도서관과 지식의 독점이라는 서늘한 역사의 뒷골목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2. 양피지와 지식의 독점. 중세 수도원의 은밀한 권력. 수메르의 흙먼지 날리는 평원에서 발명된 쇠기문자와 나일강 유역의 파피루스를 거치며 인간의 뇌를 빠져나온 지식은 점차 더 가볍고 정교한 형태의 매개체를 찾아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대를 지나 중세 유럽으로 접어들면서 정보의 흐름은 아주 기이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게 됩니다. 지식이 세상 곳곳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아주 두껍고 육중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수도원과 교회의 깊은 지하 창고 속으로 철저하게 유폐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시기 유럽의 밤은 몹시 길고 어두웠으며 대중들은 지독한 문맹의 늪에 빠져 아주 철저한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늘한 지식 독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세시대의 책이라는 물건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비용을 치러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대한 사치품이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지중해의 습한 기후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바스러졌고 결국 중세인들이 선택한 지식의 저장소는 다름 아닌 살아있는 짐승의 피부였습니다. 양이나 송아지, 염소의 가죽을 벗겨내어 아주 얇고 질긴 종이의 형태로 가공한 양피지가 바로 중세시대 지식의 유일한 도화지였던 셈이죠. 양피지 한 장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아주 끔찍하고 고된 육체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석회수에 수십일 동안 담가 털과 부패한 살점을 녹여낸 뒤 날카로운 칼로 표면을 박박 긁어내고 다시 나무틀에 팽팽하게 묶어 건조하며 돌로 문질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야만 간신히 한 장에 쓸만한 양피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팩트는 이 양피지로 두꺼운 성경책 한 권을 온전히 필사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생명과 자본의 막대한 희생입니다. 글씨가 크고 장식이 화려한 대형 성경 한 권을 완성하려면 무려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1000마리가 넘는 어린 양이나 송아지가 도축되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 가죽 위에 글씨를 새기는 잉크 역시 참나무의 혹이나 귀한 광물을 빻아 만든 아주 값비싼 안료였고 책의 표지는 단단한 참나무 널판지에 화려한 보석과 금박을 씌워 장식했습니다. 그러니 중세시대의 책 한 권이 가진 경제적 가치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저택이나 거대한 영지 하나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부의 결정체였습니다. 책은 결코 대중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 가볍게 넘겨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오직 막대한 재산을 가진 국왕이나 권력의 정점에 선 가톨릭 교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값비싼 양피지 위에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 역시 지독할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느렸습니다.
당시 책을 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인간의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똑같이 베껴 쓰는 필사뿐이었죠. 수도원의 깊고 서늘한 방인 스크립토리움, 즉 필사실에서는 수십 명의 수도사들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무건 수행을 하며 하루 종일 거의 기펜으로 양피지를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속에서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부어올랐고 흐릿한 불빛 아래서 깨알 같은 라틴어 알파벳을 들여다보느라 수도사들의 시력은 젊은 나이에 아주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숙련된 수도사가 하루 종일 베껴 쓸 수 있는 분량은 고작 서너 페이지에 불과했죠. 두꺼운 책 한 권을 완전히 복제하는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아주 까마득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보의 복제와 생산 속도가 인간의 물리적인 노동 속도에 완벽하게 갇혀있던 지극히 아날로그적이고 정체된 시대였습니다. 이토록 천문학적인 비용과 끔찍한 노동이 투입된 책들은 도둑들의 가장 먹음직스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도서관들은 아주 기괴하고도 서늘한 풍경을 연출하게 됩니다. 영국 해리포드 대성당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슬 도서관의 모습을 보면 모든 책의 겉표지에 아주 두껍고 무거운 쇠사슬이 박혀있고 이 사슬은 도서관의 육중한 나무 책상이나 철봉에 아주 단단하게 자물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사슬의 반경이 허락하는 아주 좁은 공간에 묶인 채로 마치 감옥의 죄수처럼 불편한 자세로 글을 읽어야만 했죠. 겉으로는 귀중한 재산을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인 장치였지만 이 쇠사슬이 묶인 책의 모습은 중세교회가 대중들로부터 지식을 어떻게 철저하게 격리하고 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하고도 씁쓸한 은유입니다. 진리와 지식은 결코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걸어나갈 수 없었고 오직 허락받은 극소수의 성직자들만이 그 쇠사슬을 풀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교회가 평범한 농노들과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사용한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사슬은 진짜 무거운 쇳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언어의 장벽, 라틴어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평범한 백성들은 지역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토착어인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등을 입으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율법서와 성경,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위대한 철학과 과학적 지식들은 오직 죽은 언어인 라틴어로만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라틴어는 오직 수도원과 교구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소수의 엘리트 성직자들만이 읽고 쓸 수 있는 아주 은밀한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대중들의 평범한 일상어로 번역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평범한 농부나 직조공들이 직접 읽고 해석하게 되면 교회가 쥐고 있는 구원의 독점권이 무너질 것을 아주 뼈저리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문맹의 늪에 갇힌 대중들에게 성경은 그저 신비로운 문양으로 가득 찬 마법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웅장한 성당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은 제단 위에서 화려한 금박의 양피지 성경을 펼쳐들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엄숙하게 설교하는 사제들의 입술만을 그저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죠. 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주의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은 철저하게 거세당했고, 오직 사제들이 중간에서 친절하게,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여 전달해주는 정보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비대칭성은 곧장 아주 끔찍한 권력의 횡포로 이어졌습니다. 면벌부 판매가 그 가장 추악하고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교황청과 사제들은 라틴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돈을 내고 교회가 발행하는 면벌부라는 종이 조각을 사면 연옥에서 고통받는 죽은 가족들의 영혼이 단숨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대중들을 아주 뻔뻔하게 속인 것이죠.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무지한 농민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검증할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 모은 피 같은 돈을 교회의 거대한 헌금함에 맹목적으로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정보가 권력의 밀실 안에서 독점될 때 그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인간의 이성을 잔인하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어둡고 서늘한 팩트입니다. 기억을 뇌 밖으로 빼내어 점토판에 기록했던 수메르인들의 위대한 혁명은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며 양천 마리의 피가 묻은 무거운 양피지와 라틴어라는 은밀한 암호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지식은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억압과 통제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버렸죠. 중세 유럽의 대중들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채 거대한 정보의 마뭇기 속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철옹성도 결국 한 인간의 집요한 탐욕과 위대한 기술의 결합 앞에서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독일 마인츠의 한 어두운 금은방에서 인류의 정보 흐름을 폭발적으로 팽창시키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바람을 몰고 올 아주 무섭고도 혁명적인 기계가 그 차가운 금속성 쇳소리를 내며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몰고 온 거대한 지식의 빅뱅, 그리고 그 빛과 그림자의 치명적인 역사 속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3. 구텐베르크의 쇳소리, 금속 활자가 몰고 온 피바람. 수백 년 동안 고요하고 서늘한 침묵 속에 잠겨있던 중세 유럽의 지식 생태계는 15세기 중반 독일 마인츠의 한 어두운 작업장에서 들려온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영원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이름의 솜씨 좋은 금은세 공업자가 무언가 거대한 기계를 조립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죠. 흔히 우리는 구텐베르크가 단순히 금속으로 된 글자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라고 단편적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한 천재성은 기존에 존재하던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하나로 융합하여 완벽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낸 그 놀라운 통찰력에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포도를 짓눌러 포도주를 짜내거나 올리브 기름을 만들 때 쓰던 농업용 나무 압착기를 과감하게 개조하여 종이를 내리누르는 거대한 인쇄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수십 년 동안 금은방에서 쇠를 다루며 터득한 야금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수만 번이 강한 압력을 견뎌내면서도 절대 부러지거나 녹슬지 않는 완벽한 비율의 합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납과 주석, 그리고 안티몬을 아주 정교하게 섞어 만든 이 작고 단단한 금속 알파벳들은 기존의 나무 활자나 진흙 활자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아주 날카롭고 선명한 글씨체를 양피지 위에 찍어낼 수 있었죠. 여기에 금속 표면에서 겉돌지 않고 종이에 아주 끈적하게 달라붙는 새로운 기름 성분의 잉크까지 발명해내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정보 복제 기계가 마침내 세상의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에 종이를 밀어넣고 묵직한 나무 지렛대를 한번 힘껏 당겼다 놓을 때마다 수도사 수십 명이 몇 달을 고생해야 겨우 얻을 수 있었던 지식의 분량이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복제되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둔탁한 기계음은 곧 중세 가톨릭 교회가 쥐고 있던 지식 독점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 책의 생산 속도는 수천 배 이상 폭발적으로 빨라졌고 수억 원에 달하던 책의 가격은 평범한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파르게 폭락했습니다. 도서관의 두꺼운 나무 책상에 책을 묶어두었던 서늘한 쇠사슬은 점차 녹슬고 끊어져 나갔으며 밀실에 갇혀있던 지식은
수천 장의 가벼운 종이로 변해 유럽의 모든 거미줄 같은 무역로를 타고 혈관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마침내 이 폭발적인 정보의 팽창은 절대 권력을 향한 아주 맹렬하고도 거룩한 반역의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젊은 사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로 그 역사적인 무대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없었다면 부패한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했던 루터의 외침은 그저 조그만 시골 마을의 이단적인 소동으로 취급되어 며칠 만에 잔인하게 진압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거 수많은 개혁가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루터의 글은 그의 손을 떠나자마자 인쇄업자들의 손에 들어가 밤낮 없이 수천 척의 활자로 복제되었고 불과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한 달 만에 유럽 전체의 지식인들에게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당황한 교황청이 루터의 글을 불태우고 그를 파문하며 탄압하려 했지만 이미 복제되어 국경을 넘어간 수만 장의 인쇄물들을 일일이 회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루터는 인류의 인지혁명에 있어 아주 결정적이고 숭고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소수의 사제들만이 독점하고 있던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평범한 백성들이 매일 시장에서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떠드는 거칠고 생생한 일상어, 즉 독일어로 완벽하게 번역해낸 것입니다. 이 독일어 성경 역시 활자의 힘을 빌려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져 나왔고 글을 모르는 농부들은 저녁마다 마을 선술집에 모여 글을 읽을 줄 아는 이가 소리내어 낭독하는 성경의 구절들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교회가 팔아치우던 면벌부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끔찍한 사기극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신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교회의 거대한 독점적 통제망이 활자라는 기술의 힘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참으로 찬란하고 위대한 지식의 민주화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언제나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아주 냉정하고 중립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진리와 계몽의 빛만 퍼뜨렸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순진한 착각에 불과하죠. 빛이 강했던 만큼 쏟아져 나온 종이들이 만들어낸 그림자 역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고 핏빛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정부의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누구나 쉽게 글을 복제할 수 있게 되자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검증되지 않은 거짓말과 공포가 인쇄된 텍스트의 권위를 등에 업고 질병처럼 퍼져나가는 현상. 즉 현대적 의미의 가짜 뉴스가 끔찍한 대학살을 조장한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는 1486년 독일에서 출판된 마녀의 망치라는 아주 악명 높고 서늘한 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녀의 망치는 하인리히 크라머라는 아주 광기 어리고 여성을 혐오했던 이단 신문관이 작성한 일종의 마녀 사냥 매뉴얼이었습니다. 이 책 안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빗자루, 악마와의 은밀한 계약, 무고한 아이들을 납치하는 마녀들의 잔혹한 의식 같은 아주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역겨운 거짓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웃집의 평범한 여성을 마녀로 의심하고 고발하는 방법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혀를 부러뜨리고 살을 찢는 아주 잔혹하고 구체적인 고문 기술들까지 아주 관료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죠. 만약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었다면 이 미치광이의 원고는 필사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그저 어느 어두운 수도원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썩어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구텐베르크의 위대한 발명품은 이 끔찍한 거짓말을 날개 돋친 듯이 복제해냈습니다. 마녀의 망치는 인쇄기를 타고 유럽 전역으로 수만 권이 퍼져나가며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인쇄된 활자가 뿜어내는 그 무거운 권위에 아주 쉽게 압도당했습니다. 활자로 정갈하게 인쇄된 책은 그 내용이 아무리 허무맹랑할지라도 마치 국가나 신이 공인한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의 뇌를 교묘하게 세뇌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편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고 가난한 과부와 약초를 캐던 평범한 노파들이 마녀로 지목되어 끔찍한 화형대의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 거대한 집단 광기와 학살극의 배후에는 인간의 어리석은 공포를 먹고 자라난 활자의 폭발적인 복제력이 아주 서늘하게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인간의 위대한 이성을 일깨우는 가장 강력한 빛이자 동시에 인간의 잔혹한 혐오를 부추기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작동하며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책이라는 묵직한 물성을 통해 이성과 광기를 모두 경험한 인류의 뇌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또 한 번 아주 극적인 인지적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대하고 무거운 철학책의 시대가 저물고 얇고 값싼 펄프지에 매일매일 자극적인 사건 사고를 찍어내어 길거리에서 팔아치우는 대중매체, 이른바 페니프레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식이 점차 사업화되고 우리가 아는 파편화된 정보의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 흥미로운 19세기의 거리로 조용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4. 파편화된 지식과 페니프레스. 대중매체의 탄생. 구텐베르크의 묵직한 인쇄기가 쏘아올린 지식의 거대한 불꽃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며 19세기 산업혁명의 매연이 가득한 런던과 뉴욕의 거리로 아주 맹렬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이 시기 인류의 지식 생태계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자본주의의 팽창이 맞물리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과거의 인쇄기들이 인간의 노동력으로 무거운 지렛대를 당겨야만 종이를 찍어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뜨거운 증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윤정기가 등장하여 쉴 새 없이 쇳소리를 내며 엄청난 양의 종이를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낡고 헌헝겊을 짓이겨 만들던 비싸고 질긴 종이 대신 나무의 펄프를 화학약품으로 녹여 만든 아주 값싸고 거친 종이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펄프지는 산성을 띠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색되고 쉽게 바스러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얄팍하고 가벼운 수명 덕분에 지식은 더 이상 서재에 모셔두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가볍게 소비하고 버리는 아주 흔한 일회용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체의 물리적인 변화는 곧바로 지식의 내용과 인간이 정보를 흡수하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신문이라는 매체는 아주 값비싼 고급 정보지였습니다. 당시 뉴욕의 평범한 신문 한 부의 가격은 6센트 정도로 가난한 노동자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치품이었죠. 신문의 지면은 정치인들의 길고 지루한 연설문이나 무역상들을 위한 딱딱한 선박의 입항 일정, 그리고 도매 물가 같은 건조하고 무거운 텍스트들로만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833년 벤저민 데이라는 아주 영악하고 날카로운 직관을 가진 젊은 인쇄업자가 더 선이라는 이름의 신문을 창간하면서 인류의 정보 문명사는 아주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과감하게 신문의 가격을 단돈 1센트로 폭락시켰고 길거리의 가난한 소년들을 고용해 매일 아침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신문을 소리치며 팔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싸구려 신문이라는 뜻의 페니프레스 시대가 아주 화려하게 막을 올린 것입니다.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자 이제 막 글을 읽기 시작한 도시의 수많은 이민자와 노동자 계급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매일 아침 신문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하고 피곤한 대중들은 고상한 철학이나 복잡한 정치 기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벤저민 데이는 독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라 고된 일상의 피로를 잊게 해줄 아주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더 선해지면은 이제 거룩한 진리 대신 어젯밤 뒷골목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 부유한 귀족들의 은밀하고 지저분한 치정 스캔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온 술주정뱅이들의 우스꽝스러운 잡담 같은 파편화되고 자극적인 기사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식의 형태가 묵직한 통찰에서 가벼운 오락으로 그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현대 대중매체의 아주 서늘하고도 결정적인 기원입니다. 이 싸구려 신문들이 대중의 뇌를 얼마나 기만적으로 조종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역사적 팩트가 있습니다. 1835년, 더 선은 영국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남아프리카에 거대한 망원경을 설치하고 달의 표면을 관측하여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아주 경이로운 독점 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실로 기괴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달에는 푸른 숲과 거대한 수정강이 흐르고 있으며 박쥐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유인원들과 푸른색 유니콘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완벽한 소설이었죠. 달 착각 사건이라 불리는 이 역사적인 대국민 사기극은 놀랍게도 수십만 명의 뉴욕 시민들을 완벽하게 열광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다음 연재 기사를 보기 위해 신문 가판대 앞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더 선의 발행 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기사가 발행 부수를 늘리기 위해 기자가 철저하게 꾸며낸 완벽한 가짜 뉴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대중들은 분노하거나 신문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아주 즐겁게 속여준 그 기발한 오락거리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죠. 인류의 뇌가 진실의 무게보다 거짓이 주는 쾌락과 도파민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서늘한 본성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매체 실험을 통해 최초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식이 더 이상 세상을 계몽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중의 시선을 끌어모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아주 훌륭한 상품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싸구려 페니프레스가 만들어낸 아주 치명적이고도 천재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신문을 단돈 1센트에 팔면 인쇄 비용조차 건지기 힘들었지만 신문사들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로 팔고 있었던 상품은 종이에 인쇄된 텍스트가 아니라 바로 그 텍스트를 들여다보는 수십만 독자들의 시선, 즉 대중의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사들은 수많은 사람이 매일 아침 자신의 신문을 읽는다는 사실을 무기삼아 온갖 비누회사와 만병통치약 제조업자들에게 아주 비싼 값에 광고 지면을 팔아치웠습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로채어 광고주에게 팔아넘기는 이른바 관심경제의 거대한 메커니즘이 이미 19세기에 매연 가득한 뉴욕의 인쇄소에서 완벽하게 그 뼈대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대중의 시선을 훔치는 일이 곧 막대한 돈이 되는 세상이 오자 신문들의 경쟁은 아주 피비린내 나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19세기 후반 뉴욕 월드의 조셉 퓰리처와 뉴욕 저널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벌인 사생결단의 부수 경쟁은 황색 언론, 즉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언론의 암흑기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기사의 사실 여부 따위는 철저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활자는 오직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붉고 거대한 헤드라인으로 인쇄되었고, 범죄 현장의 묘사는 하루가 다르게 잔혹해졌으며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공포가 진실의 가면을 쓴 채 매일 아침 사람들의 뇌로 여과 없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 활자의 폭력은 급기야 국가 간의 끔찍한 전쟁마저 만들어내고 맙니다. 1898년 쿠바의 아바나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국의 군함 메이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함선 내부의 보일러실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지만 당시 허스트와 퓰리처에게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신문을 수백만 부씩 팔아치울 수 있는 아주 완벽하고 자극적인 먹잇감이었죠. 두 신문은 엄청나게 거대한 글씨로 스페인의 비열한 어뢰가 우리 군함을 파괴했다는 선동적인 기사를 매일같이 쏟아냈습니다. 매일 아침 분노에 찬 기사를 읽으며 뇌가 완벽하게 세뇌된 미국 시민들은 스페인을 향한 무자비한 피해 보복을 부르짖었고, 이 거대한 활자의 선동은 결국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미서 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쇳소리가 만들어낸 활자가 이제는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맹목적인 증오를 조종하는 가장 정교하고 폭력적인 무기로 진화해버린 것입니다. 이 광기 어린 대중매체의 시대는 인류의 뇌 구조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두껍고 무거운 책 한 권을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곱씹으며 저자의 사상과 깊은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깊이 읽기의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새롭게 쏟아지고 다음 날이면 난로의 불쏘시개로 버려지는 얄팍한 신문을 읽으면서 인간의 뇌는 텍스트를 깊이 사유하는 대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극적인 핵심 정보만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가는 얕은 독서에 서서히 길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내일의 더 충격적인 스캔들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잊혀졌고, 뇌는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가 주는 그 짧은 도파민의 쾌락에 깊이 중독되어 갔습니다. 인류가 수백만 년에 걸쳐 이룩해낸 깊고 묵직한 통찰의 능력은 이렇게 파편화된 매일의 정보들 속에서 서서히 그 뿌리를 잃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종이신문이 만들어낸 이 정보의 파편화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인지적 파괴에 비하면 아주 낭만적이고 사소한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접어들며 활자는 마침내 수백 년 동안 머물렀던 종이라는 물리적인 육체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빛나는 유리의 세계로 그 서늘한 몸을 옮기게 됩니다. 인쇄기의 시대를 끝내고 스마트폰의 푸른 액정 속으로 들어간 텍스트가 실리콘밸리의 치밀한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어떻게 현대인의 뇌를 완전히 해킹하고 통제하고 있는지, 그 아주 차갑고도 놀라운 신경과학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5. 스크롤의 늪. 실리콘밸리가 설계한 뇌 해킹. 종이 위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보냈던 활자들은 21세기에 접어들며 아주 기이하고 매끄러운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텍스트는 이제 양피지나 거친 펄프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의 차갑고 빛나는 액정 속으로 완전히 이주해버렸죠. 하지만 이 빛나는 유리판 너머의 세계는 중세의 사슬 도서관이나 19세기의 황색 언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밀하고 폭력적인 통제 시스템을 감추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텍스트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쉴 새 없이 해킹하며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액정 화면에 떠오른 활자들을 읽고 있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화면 너머의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의 안구 움직임과 심리 상태를 아주 낱낱이 훑어보고 있는 서늘한 패놉티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차가운 통제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이고 잔인한 무기는
바로 무한 스크롤이라는 발명품입니다. 과거 우리가 종이책을 읽을 때는 한 페이지의 글을 모두 읽고 나면 손가락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직접 페이지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 찰나의 물리적인 멈춤과 넘김의 동작은 인간의 뇌가 방금 읽은 정보를 정리하고 이 독서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만두고 잠자리에 들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소중하고 필수적인 통제권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아자 레스킨이라는 개발자가 고안해낸 무한 스크롤의 등장으로 인류는 텍스트가 끝나는 아주 당연한 물리적 경계선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액정을 위로 쓸어 올릴 때마다 새로운 텍스트와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밑바닥에서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 밑빠진 독처럼 설계된 화면은 우리 뇌의 아주 취약한 보상 회로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나 예측 불가능한 자극을 마주할 때마다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쾌락 호르몬을 뿜어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수렵 채집 시절 숲속에서 낯선 열매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냈을 때 뇌가 주던 이 달콤한 보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메커니즘이었죠. 하지만 현대의 스마트폰은 이 보상 회로를 아주 악의적으로 착취합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하거나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다음에 어떤 흥미로운 뉴스나 자극적인 텍스트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그 아슬아슬한 기대감은 우리의 뇌를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도박 중독자의 상태로 완벽하게 개조해버립니다. 우리는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도 다음 도파민의 보상을 얻기 위해 스와이프를 멈추지 못하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우리가 화면에 머무는 그 귀중한 시간들을 수십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으로 환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도파민의 폭격 속에서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아주 힘들게 이룩해낸 가장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 하나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리언 울프 같은 저명한 인지신경학자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깊이 읽기 능력의 상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글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뇌에는 시각, 청각, 운동을 담당하는 유전적 부위는 있지만 독서를 전담하는 고유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인류는 점토판의 문자를 발명한 이후 수천 년 동안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과 언어를 처리하는 측두엽, 그리고 복잡한 사고를 통제하는 전두엽의 신경회로들을 아주 억지로 새롭게 연결하여 독서라는 고도의 인지적 그물을 뇌 속에 힘겹게 구축해왔습니다. 종이책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갈 때 우리 뇌의 이 수많은 부위들은 동시에 불을 번쩍이며 텍스트의 맥락을 분석하고 주인공의 감정에 공감하며 나만의 비판적인 논리를 세우는 아주 경이롭고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액정 위에서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텍스트의 형태는 종이책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디지털 공간의 글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 1초라도 더 붙잡기 위해 아주 짧고 자극적인 문장들로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수많은 하이퍼링크와 번쩍이는 배너 광고,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메시지 알림들은 텍스트의 맥락을 끝없이 절단해버립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뇌는 글의 아주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깊이 읽기 모드를 포기해버리고 대신 화면 전체를 대충 훑으며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키워드만 빠르게 낚아채는 이른바 훑어보기 모드로 뇌의 회로를 완전히 재편성해버렸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F, 자형 읽기라고 부르는데 시선이 화면의 왼쪽 상단을 잠시 머물렀다가 아래로 쭉 미끄러지며 단어의 파편들만 쓸어 담는 아주 얕고 가벼운 독서 방식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극도로 아끼려는 생물학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노력으로
즉각적인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이 얕고 가벼운 스와이프 방식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가벼운 읽기에 뇌가 완벽하게 길들어버리면 과거에 힘겹게 구축해 놓았던 깊이 읽기의 신경회로들이 점차 낡고 퇴화해버린다는 서늘한 팩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이 단 10장짜리 문서를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내지 못하고 글씨가 튕겨나가는 듯한 심각한 난독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3줄 이상의 긴 글을 마주하면 뇌가 하얗게 질려버리는 심각한 문해력의 붕괴를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손바닥 안에 쥐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그 지식을 내면화하여 나만의 철학과 통찰로 빚어내는 뇌의 거대한 용광로는 서서히 그 불씨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더욱 끔찍한 것은 우리가 얕은 독서로 방황하는 사이 이 화면 이면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차갑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스크롤을 멈추고 1초 더 머물렀던 텍스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른 좋아요의 패턴, 심지어 화면을 바라보는 안구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완벽하게 수집하여 수억 개의 데이터로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내 뇌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텍스트와 정보들만을 끊임없이 내 눈앞에 밀어 넣어주죠. 나와 생각이 다른 글이나 불편한 진실을 담은 무거운 텍스트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아주 교묘하게 차단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텍스트들로만 견고하게 둘러싸인 거대한 필터 버블, 즉 메아리의 방 안에 완벽하게 갇혀버리고 맙니다. 정부의 민주화를 꿈꾸었던 텍스트가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시야를 가장 좁고 극단적으로 가두어버리는 지극히 폭력적인 세뇌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씁쓸한 현실입니다. 중세시대의 라틴어가 대중의 눈을 가렸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었다면 현대 실리콘밸리의 알고리즘은 대중의 뇌를 마비시키는 아주 달콤하고 눈부신 황금 사슬인 셈입니다. 이 끝없는 자극과 도파민의 홍수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린 호모 사피엔스의 뇌는 과연 이대로 퇴보의 길을 걸으며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는 또 다른 거대한 정보혁명의 파도 앞에서 다시 한번 뇌의 쓰임새를 바꾸는 전혀 새로운 진화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화번호조차 외우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의 뇌가 이제 무거운 지식의 저장을 인공지능에게 완벽하게 떠넘기고 어떻게 새로운 인지적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마지막 통찰의 시간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6. 기억을 잃고 통찰을 얻다. AI 시대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의 전화번호조차 외우지 못해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뒤적거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지능이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며 깊은 탄식을 내뱉곤 합니다.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형편없이 줄어들고 간단한 길조차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없으면 찾아가지 못하는 이른바 디지털 치매 현상은 분명 현대사회의 서늘한 단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인류의 거대한 뇌 진화사라는 아주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퇴보나 질병이 아니라 또 한 번이 경이로운 인지적 도약이라는 아주 새롭고 거시적인 통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기억력의 상실은 수천 년 전 소크라테스가 문자의 발명을 두고 인간의 지혜가 파괴될 것이라며 맹렬하게 분노했던 그 거대한 역사의 대자비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축축한 점토판에 최초의 기호를 새기며 인류가 짊어지고 있던 암기의 짐을 덜어냈던 것처럼 현대의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그보다 수만 배 더 거대하고 복잡한 기억의 짐을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완벽한 외부의 뇌에게 전면적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교류 기억, 즉 트랜스 액티브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마을의 촌장이나 도서관의 백과사전이 담당했던 그 거대한 지식의 창고 역할을 이제는 내 손안의 AI가 완벽하게 대체해버린 것이죠.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먹어치우는 아주 탐욕스럽고 효율을 중시하는 기관입니다. 언제든 검색 한 번이면 1초 만에 튀어나올 연도나 수도의 이름, 그리고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굳이 나의 뇌세포 속에 무겁게 저장해 둘 생물학적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 암기와 저장의 강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현대 인류의 전두엽은 이제 그 남는 막대한 에너지를 전혀 다른 차원의 지적 활동에 쏟아붓기 위해 아주 조용하고 치열하게 신경회로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될 뇌의 형태는 수만 권의 책을 달달 외우고 있는 과거의 백과사전형 인간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정보의 파편들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엮어내고 인공지능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엉뚱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통찰의 뇌가 진정한 지배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정답을 외우는 능력보다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질문을 입력해야 가장 완벽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능력이 인류의 새로운 인지적 무기로 진화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과도기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인류는 지금 그 빈자리의 연결과 창조라는 더 고차원적인 지혜를 채워 넣고 있는 웅장한 진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진화의 과정이 결코 평온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앞선 파트에서 이야기 나누었듯 실리콘밸리의 자본주의가 설계한 무한 스크롤과 도파민 해킹 시스템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사유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쉴 새 없이 방해하고 갉아먹고 있죠. 시각적인 자극에 극도로 피로해지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이 서늘한 무력감 속에서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은 아주 기이하고도 본능적인 생물학적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가볍게 날아가는 초연결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무겁고 불편한 아날로그의 활자를 찾아 숨어드는 현상. 텍스트 힙의 진짜 숨겨진 비밀입니다. 젊은 세대가 수만 원을 주고 두껍고 무거운 양장본 종이책을 사서 품에 안고 다니거나 지우기도 힘든 잉크를 묻혀가며 뻑뻑한 타자기와 만년필로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복고풍의 유행이나 얕은 허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뇌의 주도권을 훔쳐간 차가운 알고리즘을 향한 아주 우아하고도 물리적인 저항입니다. 종이책에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극적인 배너 광고도 없고 읽는 도중에 튀어나와 맥락을 끊어버리는 시끄러운 알림 메시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종이책은 완벽한 시작과 명확한 끝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두꺼운 종이의 거친 질감을 손가락으로 느끼고 잉크의 냄새를 맡으며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는 그 무거운 아날로그의 감각은 디지털의 바다에서 끝없이 표류하며 멀미를 앓고 있던 뇌에게 닻을 내려주는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심리적 피난처가 됩니다. 화면의 지배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나의 호흡에 맞춰 텍스트를 소화해내겠다는 인간 주체성의 눈물겨운 회복 선언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 거대한 정보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아주 흥미롭고 위대한 또 하나의 인지적 회귀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활자라는 무거운 시각적 감옥을 벗어나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편안한 정보 습득 방식인 듣는 행위, 즉 오디오의 시대로 대중들이 다시 강렬하게 이끌리고 있다는 팩트입니다. PD님과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긴 호흡의 오디오 다큐멘터리 역시 그 거대한 진화적 흐름의 아주 완벽한 증거물입니다. 사실 글을 눈으로 읽는다는 것은 인간의 뇌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아주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후천적 노동입니다.
시신경을 곤두세우고 안구를 좌우로 바쁘게 움직이며 문자의 기호를 소리의 이미지로 변환하여 뇌에 밀어넣는 이 복잡한 디코딩 과정은 현대인들을 지독한 시각적 피로감에 빠뜨렸습니다. 반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귀로 듣는 행위는 수백만 년 전부터 인간의 DNA에 아주 깊고 단단하게 각인된 가장 자연스럽고 에너지가 적게 드는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눈을 감고 차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스마트폰의 푸른 블루라이트가 뿜어내던 시각적 폭력은 즉시 차단되고 극도로 과열되었던 뇌의 전두엽은 긴장을 풀고 아주 깊고 평온한 휴식의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디오는 텍스트를 강요하지 않고 화려한 영상으로 상상력을 가두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직한 정보의 뼈대만을 부드럽게 던져주어 듣는 이 뇌가 스스로 무한한 상상력의 그림을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두는 가장 우아하고 다정한 매체인 것입니다. 까마득한 과거, 칠흑같이 어두운 원시의 밤에 타닥거리는 모닥불 주위로 둥글게 모여 앉아 부족의 지혜로운 노인이 들려주는 신화와 서사시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던 우리 조상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날 어두운 침실에 누워 이어폰을 꽂고 쏟아지는 지식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현대인의 모습은 수십만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원초적이고 따뜻했던 태초의 불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가장 완벽한 진화의 궤적일지도 모릅니다. 점토판의 쇠기문자에서 시작해 핏빛 양피지를 거쳐 세상을 뒤흔든 구텐베르크의 쇳소리와 현대의 차가운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지식은 끊임없이 자신의 물리적인 형태를 바꾸며 인류를 지배하려 했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언제나 그 텍스트의 무게를 견뎌내며 스스로 뇌를 진화시키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뇌가 지쳐버린 오늘 밤, 이제 당신의 두 눈을 찌르듯 파고들던 그 차갑고 얄팍한 스마트폰의 스위치를 잠시 조용히 내려두는 것은 어떨까요? 텍스트가 만들어낸 그 거대한 소음과 알고리즘의 통제를 벗어나 그저 편안하게 누워 당신의 귓가로 스며드는 이 묵직한 지식의 흐름에 뇌를 가만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수십만 년 전 밤하늘 아래서 구전되던 그 고요하고 지적인 침묵의 시간이 오늘 밤 당신의 지친 뇌파를 가장 깊고 평온한 주파수로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